당신의 아버지가 낯선 남자에게 당신을 넘기면서 웃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를 팔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 보는 도시의 낯선 집 마당에 서 있는데 입고 있는 옷조차 당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당신을 넘기면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선 남자가 당신의 어깨를 만지고 이빨을 확인하고 자세를 살펴봅니다. 당신 이름조차 묻지 않아요. 그가 궁금한 건 단 하나, 자기가 지불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부터요. 3주 전만 해도 당신은 집에 있었습니다. 트라키아나 이오니아 어딘가? 그리스 세계의 변두리 마을에서요. 땅은 척박하고 겨울은 길었지만 당신 가족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거든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를 산비탈에 버립니다. 늑대나 신들에게 맡기는 거죠. 하지만 당신 가족은 당신을 남겨뒀고 먹여 살렸고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게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가 결실을 맺으려는 겁니다. 몇 주 동안 당신 아버지는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도시에서 온 남자들, 부드러운 손과 향기로운 수염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당신 어머니나 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만 봤어요. 노래할 수 있냐고, 글을 읽을 줄 아냐고, 성질이 급한 편이냐고 물었죠. 당신 아버지는 대답하고 미소 짓고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허리띠를 휘어지게 할 만큼 무거운 가죽 주머니를 들고 올 때까지는요. 거래는 당신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동전을 세는데 당신 가족이 평생 한 번에 가져본 적 없는 액수였어요. 남자가 당신 손목을 잡았죠. 거칠지 않게, 오히려 부드럽게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을 나서서 수레에 올라타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죠. 아테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향해서요. 고대 그리스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글로 남기지 않는 부분이죠. 아름다움은 화폐였어요. 젊음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소년, 예쁘고 건강하고 말 잘하는 아이는 숙련된 노예보다 비쌌고 재능 있는 장인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당신은 노동을 위해 팔린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위해 팔린 겁니다. 그 단어는 파이디카입니다. 깔끔하게 번역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표현은 사랑받는 소년인데 그렇게 들으면 좀 달콤하게 들리죠? 거의 낭만적으로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파이디카는 소유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에라스테스의 소유물이에요. 보통 25살에서 40살 사이의 나이 든 남자가 아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은 그의 집에서 살 거예요. 그의 심포지움에 참석할 것이고 공개 행사에서 전시될 것이며 가정적인 일부터 친밀한 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섬길 겁니다. 당신을 산 남자의 이름은 칼라스예요. 34살이고 아테네에 재산이 있으며 아티카의 시골 저택을 소유하고 있죠. 군 복무를 했고 소규모 의회에 참여합니다. 모든 기준에서 존경받는 시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주인이기도 하죠. 그리스인들은 물론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더 부드러운 언어가 있거든요. 당신은 그의 동반자, 그의 학생, 그의 사랑하는 이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한 가지 단순한 사실 때문에요.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첫날 밤, 당신은 노예들에게 목욕을 당합니다. 피부가 분홍빛이 될 때까지 문질러지고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너무 고급스러워서 움직이기조차 두려운 키톤을 입혀지죠. 그리고 칼라스의 개인 침실로 안내됩니다. 그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아요. 무감각할 뿐이죠. 머릿속 어딘가에서 당신 아버지가 진짜로 판 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첫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철학도 아니고 수사학도 아닌 생존에 대한 교육이요. 이 새로운 존재의 규칙들을 배우는 거죠. 당신이 잔인하게 대우받을지 아니면
친절과 비슷한 뭔가로 대우받을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요. 규칙 하나, 말을 걸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식사 때도, 모임에서도, 칼라스에게 손님이 왔을 때도요. 당신은 장식품입니다. 분위기예요. 참여자가 아니죠. 규칙 둘, 욕망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당신 존재의 핵심에 있는 역설이거든요. 당신은 욕망받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기능이고 가치예요. 하지만 절대로 욕망을 되돌려줘서는 안 돼요. 그리스인들은 이 배치를 즐기는 소년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나이도스예요. 칭찬이 아니죠. 키나이도스는 수치스럽고 타락했고 남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섬세한 연기를 해야 해요. 욕망받을 수 있되 욕망하지 않고 반응하되 화답하지 않고 존재하되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칙 셋,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해요. 이건 당연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름다움은 구체적이거든요. 좁고 무자비하게 정의돼 있죠. 날씬해야 하지만 말라서는 안 되고 근육질이어야 하지만 너무 울퉁불퉁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는 하얗되 창백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은 길게 유지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을 입혀야 해요. 목 아래로는 털이 없어야 하죠. 어떤 일탈이든 어떤 흉터든 어떤 결점이든 육체 노동의 흔적이라도 있으면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은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은 관리되어야 하거든요. 규칙 넷,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규칙이죠. 칼라스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당신 가족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편안함 속에서 재워줍니다. 당신은 이걸 고마워해야 해요. 매일 말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죠. 대안은 처벌입니다. 꼭 구타는 아니에요. 칼라스는 야만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상처 입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애정을 철회하고 특권을 박탈하고 100가지 작은 방식으로 당신이 대체 가능하다는 걸, 다른 아름다운 소년들이 있다는 걸,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이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워요. 칼라스가 요구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걸 예상하고 필요할 때 투명 인간이 되고 요구될 때 장식품이 되는 법을요. 그리고 첫 심포지움이 옵니다. 심포지움은 술자리예요. 하지만 그 묘사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죠. 이건 사회적 의식이고 지위의 과시이며 부유한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토론하고 문화적 세련됨을 과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시의 일부예요. 칼라스는 일주일 동안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자세 훈련을 받고 눈맞춤 연습을 하고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따르는 법을 배우고 시를 낭송하는 법을 익히죠. 당신의 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선택한 그의 안목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심포지움 밤, 당신은 흰 옷을 입습니다. 피부는 기름을 발라서 반짝이고 팔에는 금 팔찌가 채워져요. 칼라스의 표시, 그의 서명이죠. 내 곁에 있어 라고 그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마. 당신은 고개를 끄덕여요. 무엇에 걸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면서요. 심포지움은 필리몬이라는 남자의 집에서 열립니다. 들어갔을 때 깨닫죠.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6명의 다른 소년들이 있어요. 각각 다른 남자에게 딸려 있고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기름을 바르고 비슷하게 배치돼 있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이에요. 당신은 몰랐지만 즉시 이해했죠. 이 남자들은 단지 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파이디카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평가받고 있어요. 저녁은 포도주와 대화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칼라스의 소파 뒤에 서서 말없이 그의 잔이 비면 채워요. 남자들은 정치, 연극, 다가오는 파나테나이아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다 대화가 바뀝니다. 손님 중 한 명, 회색 수염을 기른 나이든 남자가 당신을 가리켜요. 새 물건인가 칼라스? 석 달 됐네. 트라키아 출신이야. 이온이야. 아, 나이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합니다. 좋은 혈통이군. 그들은 당신을 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당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저녁이 깊어지면서 오락이 시작됩니다. 음악가가 리라를 연주하고 고개사들이 공연하고 포도주가 흘러넘치죠. 그리고 전통대로 파이디카들이 하나씩 전시됩니다. 당신은 방 중앙에 놓이고
서라고 명령받고 돌라고 명령받고 취한 남자들이 당신의 목소리, 자세,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안 호메로스의 한 구절을 낭송하라고 명령받아요. 나쁘지 않고 일하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좀 말랐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죠. 두 미나에 사겠네. 칼라스가 웃습니다. 팔 생각 없어. 남자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모든 건 팔리지. 자네가 가르쳐줬잖아. 심포지움은 새벽 무렵 끝납니다. 당신은 지쳤어요. 발은 아프고 목은 낭송 때문에 쓰립니다. 하지만 칼라스는 기뻐해요. 잘했어 라고 그가 말하는데 당신을 침대에 눕히는 걸 돕는 동안이죠. 그리고 뱃속이 뒤틀리는 걸 느낍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당신을 소유한 남자에게서 나온 칭찬에 대해서요. 이렇게 그들은 당신을 부선요. 폭력으로가 아니라 인정으로요. 이제 당신은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파이디카들을요. 공중 목욕탕에서, 축제에서, 아고라에서요. 항상 자기 에라스테스 뒤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하고 항상 침묵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요. 그의 이름은 디온입니다. 아리스티데스라는 남자 소유인데 도자기 거래를 하는 상인이죠. 디온은 아테네에 온 지 2년 됐어요. 이제 15인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뜻이죠.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당신을 인간처럼 대하며 말을 걸어요. 얼마나 됐어? 그가 묻습니다. 4개월. 그가 고개를 끄덕여요. 아직 신참이네. 이게, 당신은 멈춰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나아져? 디온이 웃습니다. 행복한 소리가 아니에요. 달라지지? 쉬워지냐고? 아니, 달라질 뿐이야. 다음 몇 주 동안 당신과 디온은 할 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눠요. 훔친 순간들에, 공개 행사에서, 축제에서 속삭이는 대화로요. 그가 말해줍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요. 다른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들이죠. 계약은 네가 너무 늙을 때까지 지속돼 라고 디온이 설명합니다. 너무 늙다니? 수염이 날 때까지, 남자처럼 보일 때까지. 그렇게 되면 쓸모 없어지지. 그럼 그 다음엔? 그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운이 좋으면 에라스테스가 거래를 시작할 만큼의 돈과 함께 풀어줘. 시민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 완전한 시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이 너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말이야. 운이 없으면 디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럼 다시 팔려. 규칙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한테, 소년들을 남자가 된 후에도 쓰는 사람한테. 그가 멈춰요. 그때부터 나빠지지. 당신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일시적이에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카운트다운이고요. 지나가는 매일, 턱에 나타나는 모든 털이 당신을 쓸모없음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서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늙으면 충분한 호의, 충분한 자원, 전환을 살아남을 충분한 발판을 쌓기 전에 버려질 테니까요.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그런데 타임라인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당신은 리듬에 정착했어요. 일상, 거의 견딜 만한 존재로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뀝니다. 체육관에서 일어났어요. 칼라스가 당신을 기본 운동 훈련에 등록시켰거든요.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레슬링 연습 중이었는데 상대가 다른 집의 소년이 당신을 심하게 던졌어요. 어깨가 잘못된 각도로 땅에 부딪혔죠. 뭔가 튀어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은 즉각적이고 눈이 멀 정도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겁먹게 한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었죠. 팔이야. 훈련사가 말합니다. 탈구됐어. 그 순간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손상된 물건이라는 걸요. 다음 며칠은 흐릿합니다. 의사가 어깨를 다시 맞추고 관절을 감싸고 쉬라고 말해요. 하지만 휴식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흉터입니다. 붕대를 풀었을 때 자국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눈에 보이는 관절이 억지로 제자리로 돌아간 곳의 변색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칼라스도 알고 있죠. 그는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쳐다봐요. 작은 금이 간 꽃병을 보는 것처럼요. 여전히 기능하고 여전히 아름답지만 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함은 이 세계에서 오래가지 못해요. 당신은 편집증에 빠집니다.
매 식사마다 마지막일지 궁금해하고 칼라스의 모든 시선을 거부감을 찾으며 분석하죠. 다른 소년들을 보고 있나? 준비를 하고 있나?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고 덜 먹고 덜 먹을수록 더 말라가고 더 말라갈수록 덜 아름다워집니다. 나선형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미끄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심포지움에서 옵니다. 몇 달 전에 당신을 감정했던 회색 수염 남자가 오락이 쉬는 동안 칼라스에게 다가와요. 그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단어는 들리지 않지만 칼라스가 당신을 보고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봐요. 그날 밤 늦게 칼라스가 말합니다. 필로크라테스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심장이 멈춥니다. 제안을 했지? 하지만 전 목소리가 갈라져요. 전 팔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칼라스가 한숨을 쉽니다. 모든 건 팔려. 몇 달 전과 같은 문구예요. 이번엔 농담이 아닙니다. 2주가 있습니다.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2주요. 이 집에서 2주, 확실성의 2주예요. 그리고 필로크라테스. 다른 파이디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나이가 다 된 소년들을 선호하는 남자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계약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이들에 대한 속삭임이요. 필로크라테스는 그중 한 명입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아니, 선택처럼 느껴지는 뭔가가요. 조용히 갈 수 있습니다. 이전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들이 과장됐기를 바라고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도망칠 수 있어요. 도망은 자살입니다. 알고 있어요. 도망친 파이디카는 추적당하고 잡히고 돌려보내지거든요. 그리고 도망에 대한 처벌은 공개적이에요. 영구적이죠.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들었어요. 낙인, 훼손, 어떤 아테네 가정보다 훨씬 더 나쁜 곳으로의 판매요. 하지만 남는 것도 더 나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공포죠. 어느 선택이 당신을 더 빨리 죽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디온에게 말합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듣죠. 끝냈을 때 오랫동안 조용해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 라고 마침내 말합니다. 뭔데? 청혼할 수 있어. 아테네에는 어떤 경우 노예와 소년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모욕과 폭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휴브리스에 대한 고발이었죠. 시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피해자가 노예여도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법이 완벽한 보호막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장 노골적인 학대를 견제하는 장치였다고 봅니다. 디온이 말하는 건 그 실제 법을 바탕으로 한 빈틈 같은 겁니다. 사회적 계약을 노골적으로 깨뜨리는 방식으로 팔리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학대를 미리 막아달라고 도시에게 호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작동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누군가가 그 길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증거예요. 증언할 사람이 필요해요. 신뢰성 있는 누군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필로크라테스의 평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평판이 전부인 아테네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사람이 있어라고 디온이 말합니다. 자유민이야. 필로크라테스 솔류였어. 솔류였다고? 나이가 다 찼지. 하지만 조용히 가지 않았어. 흉터가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를 말해주는 종류지. 나한테 증언해줄까? 디온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알아볼 방법은 하나뿐이지. 자유민의 이름은 유무스입니다. 도자기 지구에서 찾았는데 장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마 25쯤 됐을 거예요. 기억하기엔 충분히 젊고 그 무게를 짊어지기엔 충분히 늙었죠. 왜 왔는지 설명했을 때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필로크라테스를 반대해서 증언하길 원하는 거야? 네. 공개적으로? 네. 그가 웃어요. 애야, 네가 무얼 요청하는지 아니? 알아요. 낯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생계, 안전, 연약한 자유를요. 하지만 어쨌든 요청합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유무스는 즉시 대답하지 않아요. 작업으로 돌아가서 진흙을 빚고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만들죠. 마침내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직도 꿈꿔. 그가 한 것을. 그가 말합니다. 어떤 밤엔 깨는데 아직도 느낄 수 있어. 말이 끊겨요. 청원이 언제야? 청원은 작은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3명의 판사, 작은 청중, 한쪽엔 칼라스, 다른 쪽엔 필로크라테스, 그리고 중앙에 당신이요. 공개적으로 장식품이 아닌 뭔가로서 처음으로 말하면서요.
사실 역사책에는 이런 장면이 거의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법은 때때로 노예와 소년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폭력과 모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길을 아주 좁게나마 열어두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건을 제시합니다. 필로크라테스의 평판에 대한 증거, 흉터를 보여주는 유무스의 증언, 자신에게 무엇이 행해졌는지를 평평하고 끔찍하게 상세히 묘사하는 그의 말이요. 판사들은 듣습니다. 필로크라테스는 반쯤 감긴 눈으로 지켜보고 당신은 기다려요. 시민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수석 판사가 말할 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단어를 거의 놓칠 뻔해요. 청원이 받아들여집니다. 판매는 무효화됐어요. 필로크라테스는 벌금형을 받았죠. 큰 액수는 아니고 거의 체면 손상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게 하나 남습니다. 이제 공개 기록에 그의 이름, 그의 평판, 그의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라스에게 돌아가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법이 한 번은 지켜본 보호 대상자로서요. 판사들은 당신이 나이가 다 찰 때까지 그의 집에 남을 거라고 판결했지만 보호와 조건, 최소한의 감독이 따라붙습니다. 자유는 아니지만 필로크라테스도 아닙니다. 2년 후 당신은 17살입니다. 얼굴에 수염이 있어요. 가늘지만 보이고 부인할 수 없어요.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칼라스가 작은 돈과 함께 풀어줘요. 후하지 않지만 모욕적이지도 않고 조심하면 거래를 시작할 만큼이죠. 추천서도 줍니다. 완전한 아테네 시민을 약속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을 법 앞에서 하나의 자유로운 사람, 메티크와 비슷한 지위로 인정해주는 종이에요.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재산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떠나는 아침, 수년간 알던 유일한 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칼라스는 포옹하지 않아요. 거의 쳐다보지도 않죠. 하지만 뭔가 말하는데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살아남았구나. 칭찬이 아닙니다. 사과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일 뿐이죠. 도시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테네는 시끄럽고 붐비고 무관심해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키톤을 입은 또 다른 젊은이일 뿐이죠. 아고라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보이지 않고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요. 하지만 여기 이야기에 절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요. 살아남았지만 탈출하지 못했어요. 당신을 사고 이용하고 버린 시스템 말이죠.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트라키아에서 팔리는 또 다른 소년이 있어요. 아테네로 향하는 또 다른 수레가요. 아버지가 왜 웃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낯선 마당에 서 있는 또 다른 파이디카가 있죠. 시스템은 당신이 빠져나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거든요. 당신이 애초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 행해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형제나 아들이 될 수 있는 소년들에게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남첩으로 사는 게 끔찍한 겁니다. 학대 때문이 아니라 착취 때문이 아니라요. 학대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착취의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문명 전체가 당신에게 행해진 일이 정상적이고 좋고 심지어 교육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고통이 특권이라는 데 동의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세계와 싸웠다는 걸요. 당신은 40년을 더 살아요. 장인이 되고 유무스처럼 도공이 되죠.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파이디카였다는 낙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아요. 어떤 밤엔 작업장이 조용하고 가마가 식었을 때 그 12살짜리 소년을 생각합니다. 낯선 마당에 섰던 아이를요. 자기가 무엇인지를 뜻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를요. 뭔가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아진다고? 아니에요. 쉬워진다고? 그것도 아니죠. 어쩌면 그냥 살아남는다고. 왜냐하면 가끔 고대 그리스에서는 생존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전부니까요.